강무영은 창가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이 따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아들 강도현의 집 거실 한쪽 아버지 자리라 불리는 작은 탁자 옆에서 늘 혼자 식사를 했다. 가족이라기보다 세입자 같았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 서미정이 차려놓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무영은 숟가락을 들어 김이 서린 국을 떠먹었다. 맛은 담백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손수 만든 술안주를 꺼내놓고 아들에게 한잔하자고 했을 텐데 지금은 도현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버지는 편하게 따로 드세요라는 말이 먼저 날아왔다. 아버지, 오늘은 많이 드세요. 요즘 살이 부쩍 빠지신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무영은 그 속마음을 읽기 힘들었다. 그녀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응, 괜찮다. 이 나이 되면 원래 살이 빠지는 거지. 무영은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숟가락이 손에서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다. 정장을 느슨하게 걸친 채 넥타이를 아무렇게나 풀어 헤친 모습이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거실에 퍼졌다. 아버지도 여기 계시네. 그의 말투에는 예의가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기운도 있었다. 오늘은 늦었구나. 회사가 워낙 바빠서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자리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해야죠. 말은 감사였지만 무영의 귀에는 이제는 내 세상이다라는 은근한 자랑처럼 들렸다. 예전에는 자신이 장악했던 버스 회사였다. 그러나 은퇴 후 아들을 믿고 지분을 넘겨준 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 식사 중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임대료 입금일 헷갈리셨죠? 세입자가 전화와서 확인했어요. 그때 분명히 15일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20일이었잖아요. 순간 무영의 손이 멈췄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흐릿했다. 도현은 태연하게 밥을 떠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버지 연세쯤 됐으면 병원에도 한번 가보셔야죠. 요즘은 검사도 간단하다던데. 난 멀쩡하다. 그렇겠죠. 그래도 늙으면 정신이 혹시 모르는 거니까. 내일 병원 같이 가시죠. 진단서 있으면 앞으로 생활도 편해지고요. 무영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현의 눈빛에는 걱정이라기보다 묘한 흥분이 담겨 있었다. 마치 무언가 계획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듯한 확신.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스쳤다. 어린 도현이 시험지 한 장을 내밀며 벌벌 떨던 모습.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영은 손찌검을 했다. 아들의 눈에 박혔던 두려움. 그 시절 자신이 내뱉은 폭언이 떠올랐다. 사내 새끼가 질질 짜긴 왜 짜? 우리 집안은 힘으로 버티는 거야. 그때 뱉은 말이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같았다. 무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먹으련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노쇠한 몸에 힘은 없고 아들에게는 빚진 마음뿐이었다.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쥐락펴락하는 상황.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어오는 듯 숨이 막혀왔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미정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내일. 내키지 않으면 병원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무영은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쩐지 아들의 말보다 며느리의 말에 더 진실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밤은 깊어가고 무영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무영은
도현의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다. 아직 여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아스팔트 위에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무영은 옆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돌렸다. 검사라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억력 테스트 좀 하고 간단히 의사소견 받는 거죠. 글쎄, 난 멀쩡하다니까. 그럼 더 좋죠. 멀쩡하다는 증거 남기면 되잖아요. 말끝마다 친절하게 포장했지만 무영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들의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도착하자 도현은 접수 창구로 재빠르게 다가가더니 서류를 건넸다. 무영은 잠시 멍하니 앉아 기다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차분히 말했다. 환자분, 인지 기능 검사 받으실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무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환자분이라는 호칭이 낯설게 가슴에 와닿았다. 자신은 아직 병자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듯 했다. 검사실에서는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8월 16일. 지금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병원이잖소. 세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 기억하세요. 사과, 열쇠, 강아지. 무영은 대답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자신이 아이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도현에게 결과를 설명했다. 무영은 일부러 귀를 기울였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니 경미한 건망증이 있을 수 있죠. 생활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세요. 그러나 의사가 방을 나가자 도현은 곧바로 다른 얼굴로 변했다. 아버지, 들으셨죠? 인지 저하라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생활을 좀 더 관리해드려야겠어요. 경미하다 했지 않니? 큰 문제 없다 했는데.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걸 못 느끼시죠? 가족들이 불편하니까 제가 대신 챙기는 겁니다. 무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도현은 늘 그렇듯 애매한 표현을 교묘히 엮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영은 점점 더 자신이 통제받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걸 느꼈다. 도현은 아버지의 손에 병원 서류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 잘 보관하세요.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날 저녁 무영은 방에 들어와 서류를 다시 살폈다. 경미한 건망증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는 인지기능 저하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이 문서가 어떻게 쓰일지 뻔히 보였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미정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힐끗 보고 표정을 굳혔다. 아버님, 도현 씨가 오늘 저 서류 복사해 갔어요. 복사? 네. 아마 변호사한테 가져갈 거예요. 후견인 지정 신청하려는 것 같아요. 무영은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후견인 지정이라니. 그것은 곧 아들이 법적으로 자신의 삶을 전부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후견인이면 아버님 재산, 아버님 계좌, 건물까지 전부 그 사람 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영은 손을 떨며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다. 이 늙은 몸에 독한 연기가 파고드는 게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하는 것 같았다. 그놈이 결국 그렇게까지.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다. 아버님, 사실 그 사람 사채에 손댔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잇지 못한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무영은 담배를 껐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다. 어린 아들을 향해 내리쳤던 손, 차갑게 내뱉은 말들. 결국 자신이 키운 괴물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무영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귀에 생생히 꽂혔다. 아들이 그의 삶을 통째로 조여오는 소리 같았다. 며칠 뒤, 무영은 집 안 곳곳에서 낯선 변화를 감지했다. 현관 신발장은 도현의 구두로 채워져 있었고, 서재 책상 위에는 법률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심지어 냉장고 안의 음식도 미정이 고른 게 아니라 도현이 시켜놓은 배달 도시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제가 식단도 관리해 드릴게요. 나트륨 줄이셔야죠. 괜찮다. 의사 말대로 해요. 챙겨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 돌봅니까? 겉보기엔 효심 가득한 말투였지만 무영은 이미 그 속내를 꿰뚫고 있었다. 효심이 아니라 통제였다. 그날 오후 도현은 무영을 불러 거실로 데려왔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 뭉치가 올려져 있었다. 아버지, 이거는 건물관리 위임 계약서예요. 요즘 세입자들 문제 많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아니다. 내가 직접 한다. 아버지가 세입자들이랑 부동산이랑 다 챙기실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임대료 입금일 헷갈리셨잖아요. 무영은 순간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며칠 전 실수 하나를 이렇게 이용할 줄은 몰랐다. 그는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도현은 펜을 내밀었다.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 전부 아버지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영은 펜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제는 내 삶이 내 손을 떠나는구나. 그날 밤, 무영은 서재에서 오래된 가죽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예전 도현이 어렸을 때 받은 상장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들자 그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남자는 약해지면 안 된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들을 향해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 넘어져 무릎이 까져 울음을 터뜨리는 도현의 뺨을 매섭게 때리던 손. 그때는 그것이 교육이라 믿었다. 아들이 약해 보이는 게 싫었다.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게 아닐까. 무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린 아들을 길들이려 했던 그날들이 지금은 늙은 자신을 길들이려는 아들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듯했다. 며칠 뒤 미정은 은밀히 무영의 방을 찾았다. 아버님,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도현 씨, 변호사랑 계속 통화해요. 후견인 신청 절차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직 멀쩡하잖니.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법원에서 인정만 해주면 끝이에요. 의사소견서도 있잖아요. 무영은 침묵했다.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지만 연기는 목구멍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마치 늙은 폐도 이제 그마저 거부하는 듯했다. 아버님, 저라도 도와드릴까요? 제가 나서면 조금은 막을 수 있을지도. 내가 나서면 더 위험해진다. 도현이 널 가만히 두겠니?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한동안 담배 연기만 가득 맴돌았다. 며칠 후 도현은 무영의 은행 통장과 도장을 들고 나타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대신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도 많잖아요. 아버지 연세에 이런 거 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꾸 왜 그러냐? 내 돈이다. 아버지 돈이니까 제가 지켜드리는 거죠. 잠깐만요. 잔액 확인 좀 해볼게요. 도현은 통장을 펼쳐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와,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관리 안 하면 금방 다 날아갈 겁니다. 그 말 속에는 경계 없는 탐욕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무영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제 아들은 효심을 가장한 약탈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무영은 홀로 서재에 앉아 오래된 펜을 꺼냈다.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유언장 초안이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초가을 저녁, 집안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도현은 전화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담보가 부족하다고? 아버지 건물이 있잖아. 잠시 침묵, 그리고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 됐고, 그냥 빨리 진행해. 이번에 못 막으면 끝장이야. 거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영은 눈을 감았다. 아들의 목소리 속엔 절박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성질이었다. 무영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길러온 이기면 살고 지면 끝장이다라는 논리. 그날 밤 미정이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무영은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켰다. 초승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저놈이 힘들긴 힘든가 보구나. 내 사체까지 건드린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무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은 궁하면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지. 저도 도현 씨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데? 며칠 전 저한테 손찌검을 했어요. 아버님 건물 문제로 제가 뭐라 했더니 제 뺨을. 미정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저는 도망칠 수도 없고 맞을 때마다 그냥 제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무영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미안하다. 왜 아버님이 사과하세요? 내 피가 저 아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만든 게야. 며칠 뒤 도현은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대신 아버지 건물을 담보로 걸면 충분하거든요. 몇 달만 버티면 사업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아버지 평생 모아놓은 돈, 결국 제가 이어받을 거잖아요. 그걸 조금 일찍 받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도현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고 눈빛은 광기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무영은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설득이 아닌 강탈의 단계로 넘어섰다는 것을. 내가 아직 살아있잖냐? 살아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죠. 아버지,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아버지 시대인 줄 아세요? 도현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무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장면을 본 미정은 입술을 꽉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단히 결의에 차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몰래 무영의 방문을 열었다. 아버님,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도현 씨, 정말 위험해요. 저한테도 계속 의심하고 아버님까지 강제로 몰아붙일 거예요. 미영이 계속 말했다.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변호사든 누구든 아버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냥 계시면 모든 게 도현 씨 손에 넘어가요. 무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가슴 속에서 오래 묵은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불씨가 살아났다. 좋다. 내가 길을 열어라. 나는 아직 안 죽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 속엔 오랜 억눌림에서 벗어나려는 결의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내일쯤이면 후견인 신청 서류 다 준비될 거예요. 아버지, 마음 편히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무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리라.
새벽 2시. 집은 고요했지만 무영은 눈을 감지 못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도현의 전화통화가 귓가에 남아 맴돌았다. 내일이면 다 끝나. 걱정 마. 아버지 건물 서류도 곧 넘어올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무영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호흡은 거칠고 심장은 여전히 힘이 남아 있음을 증명하듯 빠르게 뛰었다. 잠시 뒤 방문이 살짝 열렸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미정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버님, 지금이에요. 응? 뭐가? 도현 씨 잠들었어요. 지금 안 나가시면 내일은 기회 없어요. 미정은 작은 가방을 내밀었다. 안에는 현금 몇 장, 낡은 휴대폰, 그리고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제 친구 언니가 카페를 해요. 거기서 잠깐 몸을 피하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무영은 멍하니 가방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여기 남아야 해요. 저까지 나가면 도현 씨가 바로 아버님 찾을 거예요. 조금만 버틸게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안에 숨은 공포를 무영은 읽어낼 수 있었다. 무영은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의 공기였다. 조심하세요, 아버님. 그래, 너도 잘 버텨라. 짧은 눈맞춤 뒤에 무영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디뎠다. 골목을 빠져나와 택시에 몸을 실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다. 무영은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다.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어르신, 어디로 모실까요? 무영은 잠시 종이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이 주소로 가주시오. 카페라던데.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막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 불빛이 새어나왔다. 노크를 하자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미정이 시아버님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이호숙이라고 해요. 미정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여기 계시면 안전하실 거예요. 그제야 무영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였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는 손을 떨며 담배를 찾았다. 그러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여주인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웃었다. 여기선 담배 말고 차 드세요. 몸에 좋은 걸로. 무영은 컵을 들어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내 삶을 되찾는 싸움이. 그 시각 집 안에서는 도현이 몸을 뒤척였다. 침대 옆이 텅 빈 걸 깨닫고 눈을 떴다. 곧바로 무영의 방으로 뛰어가 보았지만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이게 뭐야? 도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곧장 미정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빼돌렸지. 어디로 갔어? 대답해. 어디로 보낸 거야?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카페의 뒷좌석. 창가로 들어오는 빛은 흐릿했지만 무영의 눈빛은 또렷했다. 손에는 낡은 수첩과 볼펜이 들려 있었다. 오래된 습관처럼 그는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들놈은 사채 빚을 졌고 며느리에게 폭력을 썼고 내 재산을 갈취하려고 한다. 며느리는 내 편인데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아들놈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문득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매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 김장훈이라고 합니다. 이효숙 씨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강무영 어르신 맞으시죠?
그래요. 먼 걸음 했구먼. 변호사는 차분히 상황을 물어왔다. 무영은 처음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때로는 목소리를 떨며 지난 사정을 털어놓았다. 버스 회사를 경영했고, 아들놈은 손찌검까지 해가며 엄하게 키웠고, 지금은 그 아들이 자신을 올가매려 한다는 사실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아드님이 후견인 신청을 준비 중이라 하셨죠? 그래요. 내가 멀쩡한데도 말이야. 내 정신이 흐려진 척 증거를 만들려는 모양이에요. 아드님에게 의사소견서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데리고 가더군요. 그 의사도 수상쩍었어.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어요. 우선 어르신께서 직접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일기든 음성이든 지금 상태가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 말입니다. 무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손에 쥔 수첩이 새삼 묵직하게 느껴졌다. 평생 장부를 쓰듯 기록하던 습관이 이제는 자신을 구할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변호사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며느님 말씀도 중요합니다. 폭력 피해 증언, 강압적인 정황 증언. 이게 함께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어르신, 며느님은 믿을만 하신가요? 그 아이는 나를 구했어요. 믿어야지. 무영의 눈빛에는 잠시 미안함이 스쳤다. 그동안 며느리를 냉대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숨는 게 아니라 싸우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증거로도. 저희가 움직이려면 빠르게 해야 합니다. 아드님께서 이미 후견인 신청을 넣었다면 법원에서 조사관이 곧 찾아올 겁니다. 그 말은 그 전에 먼저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르신 스스로 의사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동시에 아드님의 불법 행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무영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젊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그 안에선 묘한 신뢰가 느껴졌다. 이 사람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구나. 만남을 마치고 카페를 나서려던 순간 변호사가 다시 무영을 돌아봤다. 어르신,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드님을 그냥 두셨나요? 그렇게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데도. 무영은 짧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쓰라림이 묻어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내 몫이라 생각했지. 어릴 적에 많이 때렸거든요. 남자답게 키우겠다고 말이지. 그게 이렇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무영의 등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카페 문을 나선 무영은 빗방울이 흩날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랜만에 뜨거운 불이 일렁였다. 이제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피해자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으로. 그날 밤 무영은 효숙이 마련해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수첩을 펼쳤다. 변호사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르신, 기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또렷하다는 증거. 그는 볼펜을 쥐고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다. 2024년 9월 18일. 나는 지금 의식이 명료하다. 글씨도 제대로 쓸 수 있다. 내 아들 강도현은 나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며느리 미정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 기록을 남긴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똑바로 뻗어나갔다. 종이에 새겨진 획 하나하나가 스스로 살아있다는 선언 같았다. 낯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무영이 긴장된 눈빛으로 문을 열자 미정이 작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멍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아버님,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증거를 남기라더구나. 그리고 내 증언도 필요하대.
네, 저도 증언할게요. 이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결연함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무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그런 말씀 마세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무영은 며느리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는 그 안에서 두려움보다 강한 불꽃이 보였다. 며칠 뒤 변호사가 은신처를 찾아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어르신, 이건 일상 대화를 녹음하는 데 쓰세요. 혼잣말을 하셔도 좋아요. 지금처럼 명확히 생각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무영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강무영이다. 오늘도 정신은 멀쩡하다. 일기도 쓰고 사람들과 멀쩡히 대화도 나누었다. 내 아들 강도현이 아무리 나를 바보로 만들려 해도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단단했다. 변호사는 녹음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런 게 차곡차곡 쌓이면 법원에서도 무시 못합니다. 반격은 조용히 시작됐다. 변호사는 의료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현이 데리고 갔다는 병원의 진료 기록, 의사의 소견서. 그 과정에서 수상한 흔적이 드러났다. 검진 기록에는 실제 무영의 건강 상태와 맞지 않는 과장이 있었고, 일부 문장은 도현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정황이 보였다. 이거면 의사와 결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다른 곳에서 검진을 새로 받으시고요. 증거도 더 모아야겠죠. 특히 폭력 정황이 필요합니다. 며느님, 혹시 지금까지 맞은 흔적을 기록해 두셨나요?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팔목에 남은 멍, 찢어진 입술, 붉게 부은 뺨이 차곡차곡 남아 있었다. 무영은 숨을 삼켰다. 내가 이런 걸 혼자서 언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나서 주실 줄은 몰랐으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방 안에 둘러앉아 작전 회의를 했다. 변호사는 차트 같은 종이에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우선 1단계, 어르신의 상태를 증명할 자료 확보. 이미 녹음과 기록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새로 받으시면 되고요. 2단계, 도현 씨의 폭력과 강압 정황 노출. 며느님 사진과 증언이 있죠. 3단계, 의료 기록 조작 정황 수집. 이건 제가 더 파보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법원에 먼저 맞불을 놓는 겁니다. 후견인 신청을 무효화하고 오히려 고발하는 거죠. 무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주름진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좋다. 그놈의 욕심을 바닥까지 드러내 보이자. 그 말에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변호사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진짜 반격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효숙의 집을 찾아왔다. 방 안에 앉아있던 무영과 미정은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아드님께서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 아버님을 치매 환자로 규정해서 재산 관리권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거죠. 무영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이놈이 결국 여기까지 밀고 오는구나. 변호사는 서류에서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거기엔 의사소견서, 진단서, 그리고 도현의 진술서가 첨부돼 있었다. 의사가 작성한 내용인데 이상합니다. 아버님을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한 상태라고 적어놨더군요. 지난번 검사 결과와는 정반대입니다. 명백히 조작된 가능성이 커요.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손등을 움켜쥐었다. 저 소견서, 도현 씨가 돈을 찔러넣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 의사 예전에도 집으로 불러다 치료랍시고 약 봉지 던져주곤 했어요. 변호사는 무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르신, 지금부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가 중요해요. 혼잣말 녹음, 손글씨 기록, 그리고 며느님의 증언과 사진. 일단 이걸로 대응해도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신문 기일이 잡혔다. 작은 법정 복도에서 대기하던 무영은 낯설고 차가운 공기에 몸을 웅크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곁에 앉아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도현이 앉아 있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얄밉도록 얌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야말로 효자인 양, 손까지 공손히 모아 쥐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변호사는 값비싼 시계를 찬 젊은 남자였다. 미정은 도현 옆에 앉는 대신 무영의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도현은 곁눈질로 그녀를 흘겨봤지만 미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싸늘한 표정으로 등을 곧게 세웠다. 법정 문이 열리고 판사가 들어섰다. 후견인 지정 신청건을 신문하겠습니다. 신문은 치열하게 흘러갔다. 도현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피후견인 강무영 씨는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최근 재산 사용 내역을 보면 정상적 판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무영 측 변호사인 장훈이 즉시 반박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어제 작성한 메모를 가져왔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날짜와 상황을 적어두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제 의뢰인이 얼마나 명료한지 알 수 있습니다. 판사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을 제출하시죠. 법정에 무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강무영이다. 오늘도 정신은 멀쩡하다. 일기도 쓰고 사람들과 멀쩡히 대화도 나누었다. 내 아들 강도현이 아무리 나를 바보로 만들려 해도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순간 도현의 얼굴에 잠시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로 덮어버렸다. 이어서 변호사는 미정의 증언을 요청했다. 서미정 씨, 최근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도현의 폭력, 강압적인 재산관리 시도, 그리고 무영을 향한 위협까지. 그녀가 휴대폰에서 꺼낸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되자 법정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도현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을 과장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려는 노력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잠깐만요. 판사가 손을 들었다. 의료 기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소견서가 제출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작성된 것 치고는 내용이 상반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현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문은 끝났지만 판사는 결정을 유보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까지 양측은 보충 자료를 제출하시죠. 특히 의료 기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도현이 무영에게 다가왔다. 억눌린 미소 속에 독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내 손에 맡기세요. 창피당하기 전에. 무영은 잠시 아들을 노려보다가 낮게 말했다. 내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했더라면 내가 이 늙은 몸으로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다.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날 밤 효숙의 집으로 돌아온 무영은 변호사와 미정 앞에서 천천히 말했다. 판사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린 건 우리가 뭔가 해냈다는 증거야.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다. 놈이 더 지저분하게 나올 게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은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기일까지 저희가 가진 모든 걸 모아야 합니다. 무영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중얼거렸다. 도현아, 이번엔 내가 너를 가르쳐 줄 차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폭력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법을. 며칠 뒤 변호사는 중대한 발견을 들고 효숙의 집을 찾아왔다. 어르신, 의료 기록 조작 정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병원과 도현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가 있었다. 검사 전날 도현이 해당 의사에게 상당한 액수를 송금한 기록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이걸로 확실해졌어요. 강도현 씨가 의사를 매수해서 아버님의 상태를 과장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무영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놈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 증거를 보면 후견인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강도현 씨가 문서 조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문제는 강도현 씨가 이걸 알면 더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체에 손을 대서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법적 문제까지 생기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자동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긴장된 눈빛으로 창문을 바라봤다. 도현이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아버지, 나와요. 이런데 숨어서 뭐합니까? 효숙이 황급히 문을 잠그며 속삭였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막을게요. 하지만 무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망칠 필요 없다. 여기서 끝내자. 아버님, 미정이 말렸지만 무영은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문을 열자 도현이 비틀비틀 들어섰다. 술 냄새와 함께 절망의 냄새가 진동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느냐? 무영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도현은 순간 주춤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예전의 그 위압감이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 그냥 아버지를 돌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왜 다들 나를 나쁜 놈으로 돌본다고? 무영이 한 걸음 다가갔다. 뻔뻔한 새끼 의사한테 돈 준 것도 돌봄이냐? 미정이한테 손 찍어만 것도 돌봄이야?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사채까지 건드려서 내 건물을 담보로 잡히게 만든 것도 돌봄이냔 말이다. 아버지가 뭘 안다고. 순간 도현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춰버렸다. 무영이 꿈쩍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려라. 무영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평생 맞고 자란 것처럼 이제 나도 맞아주마. 아버지. 도현의 손이 떨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매서운 아버지의 눈빛, 따끔한 뺨, 그리고 그 목소리. 내가 잘못 키웠다. 무영이 말했다. 너한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 때리고 다그치기만 했지. 도현의 주먹이 힘없이 내려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용서되는 건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도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40살이 넘은 남자의 울음소리는 처량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무영은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미움과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경찰에 자수했다. 사채업체의 압박과 법적 위험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무영은 카페 창가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렸지만 동시에 오랜 무게에서 벗어나는 해방감도 느꼈다. 한 달 후, 무영은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현이 가져가지 못한 작은 적금과 효숙의 도움으로 마련한 이 공간은 비좁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법원에서는 후견인 신청이 기각되었고 도현은 문서 조작과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채업체에 넘어간 건물은 끝내 되찾지 못했지만 무영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건물보다 소중한 것을 되찾았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미정이었다. 그녀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아버님, 어떠세요? 그럭저럭 살만하다. 너는? 저도요. 처음엔 무섭더니 이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미정이 말했다. 아버님, 응, 처음엔 아버님이 무서웠어요. 도현 씨랑 똑같을까봐. 무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님이 저를 구해주시려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아버님은 달랐다는 걸. 나도 늙어서야 깨달았다. 사람은 때려서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걸. 며칠 후 무영은 변호사를 만났다. 어르신,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강도현 씨가 빼돌린 일부 재산은 회수 불가능하지만 어르신 명의의 계좌는 모두 되찾으셨어요.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저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아드님 면회를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무영은 한참 생각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놈도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요. 언젠가는. 창밖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무영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삶.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삶이었다. 무영은 맥주를 다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에는 효숙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많은 급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이었다. 잠들기 전 그는 한 번 더 창밖을 바라봤다. 도현이 있는 구치소 방향이었다. 언젠가는 그 아이와도 다시 만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영은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오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은 따뜻했다.